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국 당사자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좀 재판의 속도가 붙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안 함으로써 이제 그 피고인 자체에 관련된 신변, 예를 들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함으로써 절차가 되게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연기된 사정에 따라서 검찰 측도 이제 증인을 일부 철회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거다, 반론을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특별한 반론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안 나가면 그거는 이제 소송 전략상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변호인의 변호 취지라든지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 등은 재판부가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당사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돼서 진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호인에게 접하지 않는 한 조금 반영이 될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전략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법리 논쟁을 통해서 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폈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뇌물죄라든가 여러 가지 직권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공모로 다 적용이 되면서 네. 굉장히 형량이 높아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본인이 봐도 딱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의 재판 결과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자 네.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이냐 아니냐 이 기로에서 구속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계기로 이제 저희 법리재판에서 정치투쟁 또는 정치재판으로의 전략 변화를 시도한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형량은 높게 나올 거니까 이럴 바에는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자기 정치적 재판, 정치적 보복의 논리로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정치적 투쟁을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요, 아니면 아프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재판적은 물론이고 그 외부로 또 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출석을 안 하면서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되게 이제 기초가 주목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지자들을 또 결집시키는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한테 이제 사전에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고 중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선고에 불복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관련돼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재판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고는 믿을 수가 없고 이 재판이 본인을 겨냥한 표적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판을 꾸준히 참여하다가 느닷없이 선고에서만 이의를 제기하다기보다는 과정 자체에서 문제를 삼고 선고에도 이런 그 논리를 이어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선택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던 거죠? 예,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다가 재판을 거부해가지고 불출석했다가 나중에는 아마 출석한 거로 우리 조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나중에 출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석 재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1심 선고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형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일단은 현재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식적인 명분은 어저께도 불출석 사유, 어제 오늘 불출석 사유에서는 뭐냐 하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30분 이상 걷기 힘든 상황이다. 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러한 근거를 대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중간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재판장에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예상으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적다.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돌아올 가능성이 적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형량이 높으면은 그거는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형량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또 만에 하나 이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형량이 정해진 이후에 이 사면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현재로서 분위기는 어렵고 시간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만의 뭔가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현재 어떻든 재판을 또 길게 끌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 3심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일종의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선고를 지금 고려한 그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고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그 과정에 대한 불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또 이해시키기 쉽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내가 부적합하다라는 사인을 먼저 내므로써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 선고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지금 뭐 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과정상의 그 불법이라든지 위법성을 주장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고를 선고였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근데 이런 행동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선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한 데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좀 내려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라든 불복의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재판에 계속 잘 참여하다가 선고 이후에 느닷없이 또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기하는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본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지만 새로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재판 내용을 보니까 검찰과 좀 공방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가 원래 이제 국선 변호사에 선임된 뒤에 어저께가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어저께는 20여 분 만에 끝났고요. 네. 오늘은 2번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된 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네. 재판을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국선 변호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변호에 나섰는데 굉장히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블릿 PC가 변조가 없었다고 하는 국가수의 그런 결과에 네.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태블릿 PC에는 사진 입력 시간이라든가 날짜 이런 배경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 오늘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 씨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그게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묻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앞으로 이제 불러서 할 경우에 별도 기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원래 어저께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로 이제 밝혔는데 그 조현권 국선 변호인이요 밝혔는데 오늘은 어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네. 지지층은 뭐 목숨 걸고 변호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접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변론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선 변호인이 지정은 됐지만 사실상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고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인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이 넘쳐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과 이런 방향을 좀 들어야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네. 3번이나 접견 신청을 했지만 지금 거절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후에도 아마도 이렇게 이같이 거절하는 상태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재판부도 그렇지만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그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공범으로 엮여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계속 유죄 판결을 이제 받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는 제일 큰 부분이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관련된 선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이제 부인이 되느냐, 그 판단이 바뀌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 관련된 죄 관련돼서는 차은택 씨라든지 그리고 차은택 씨는 이제 그 3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에 관련돼서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 수석에 관련된 선고에 있어서도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가치는 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주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에 좀 반영이 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대적으로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저희를 좀 놀라게 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MH그룹이라고 해서 국제 법무 컨설팅 그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국선 변호인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변호인단이 재판정에서는 빠졌지만 지금 이 국제 무대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이번 재판을 이제 법리적인 이제 논쟁을 하다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소위 홍보전을 하는 것도 있고 동정심을 일종의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엔에 이제 유엔에다가 이야기하고 또 국제 언론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MH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네. MH 그룹에 과연 여기에 누가 돈을 대느냐 뭐 여러 서로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의 사퇴한 변호인단이 MH 그룹의 자료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러한 간접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이 MH 그룹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거를 이슈하는 그런 역할 분담 체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네. MH그룹이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알려진 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뭐 의뢰를 하지는 않았다고 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변호인들이 현장에 나타나는 걸로는 봐서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관련돼서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인 국내적 판단보다 뭐 인권 문제를 더 들먹이는 건 오히려 재판부의 심기를 좀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태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선고가 나온 뒤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선고를 받아보고 나서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이제 예상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인권 문제를 함께 이제 국제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관련된 그 개별 범죄들에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관련된 부분을 쟁점화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혹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혹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하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내일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네, 최경환 의원이 내일은 안 나가겠다고 사실상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네. 밝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나가지 않은 이런 전략을 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내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모레 다시 소환하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현재 정기국회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이라든가 아니면은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국회에서 가면 이제 보통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적은 별로 없는데 지금 상황은 최경환 의원한테 그렇게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최경환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방탄 국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사실상 표명해온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누구인가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취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우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동료 의원들끼리의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게 보호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경환 의원은 쏘낙비는 피하자 그러면서 재판을 계속 수사를 계속 미루는 네. 이런 전략을 펼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소환 일정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 정기국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전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도 있다, 검찰에서요.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체포 동의안을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체포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쨌든 국민들의 그 관련된 그 분노들이 어떻게 국회에 관련된 비난으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체포 동의안을 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게 아까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통과 기준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은 지금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표를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의 의석이 121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못 미칩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가서 해줘야 네. 소위 그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그걸 보호해줄 가능성은 좀 적은 입장이고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딱 보호하겠다고 이게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어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언제 가결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가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회에서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이게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미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여기에 더해서요 친박에 대한 독설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그건 통합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속된 말로 하면 비빔밥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화합하고 통합하자.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네, 바퀴벌레에 이어서 이제 기생충 얘기가 나오더니 암덩어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친박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최근 들어서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이게 뭐 이 가장 극한 표현으로 어떤 이 친박 청사를 외치면서 친박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딱지를 붙이는 이런 데서 바퀴벌레 이어서 네. 이제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보수의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고름도 암덩어리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정당으로 나가겠는가 해서 고름 암덩어리에 비유하는데 네. 이 홍준표 대표가 제가 이제 취재할 때 보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실제로. 근데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이 본인도 연구를 많이 하고 측근들이 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쫙 보면서부터 출근할 때 자동차에 이동할 때까지 계속 그 조어를 연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 조어를 잘하는 게 정치인에게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격한 표현에 독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건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쓸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보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은 이렇게 경우에 안 맞게 너무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건데 이 친박에 대해서 이렇게 독설을 이제 퍼붓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친박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동정심 이런 자기의 코스프레를 유발하는 친박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뿌리를 자르자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독설을 퍼붓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 이 친박계에 대한 독설, 이 조어, 네. 홍준표 대표가 언제까지 계속 연구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이 세력이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사실상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가 저는 이제 당분간은 소멸을 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파가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유력 인사들이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지금 현재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친박이라는 계파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까지는 계속 공격을 퍼볼 거로 저는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친박이죠. 김재원 의원. 어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역시 국정원 그 특활비와 관련된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경환 의원과 같은 경우인데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제 이제 15시간 지금 장시간 조사를 받고 들어갔는데요. 김재원 의원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최경환 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제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관련된 비용을 받기는 했지만 그거를 요청하거나 관련된 국정원 그 여론조사 비용에 관련돼서 나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내가 정무수석이 되어 보니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이 뒤의 일이라 나는 잡무 처리 정도였다라고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최경환 의원과 정치적인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버티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진박 감별 여론조사 비용을 조사업체에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내가 하는 부분은 이미 정해진 청와대라든지 이런 정해진 그 의사를 단순하게 전달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뭐 전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뭐라고 진술했을까 관련해서요? 이미 지금 다른 친박계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진술한 것과 거의 동일한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기존의 문고리 3인방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에 관련돼서 개입됐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조차도 어색한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그런데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친박계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우연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 헌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친박에 대한 이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시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재원 의원이 이제 공천 특활비 네. 이제 이거를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거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우연 의원도 이제 굉장히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친박 의원이거든요. 이 이우연 의원이 공천헌금 수억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박근혜 근데 이상하게도 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한국당에서 주로 친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친박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어디에 여기저기에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런 자리에 또 높은 자리에 많이 있었고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일부러 검찰이 친박 비박을 골라가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친박으로 이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재판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은 친박이 일종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이 대구 경북 같은 데서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하는 친박들이 그런 전략도 펴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약자인 이런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네. 중장기적으로 독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전에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선거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비박 친박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일종의 친홍이 있고 네. 비박 중에서는 친김무성 소위 이렇게 세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이라는 건 결집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네. 숫자는 많지만 이제 범친박으로 해서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만 나열을 쉽게 하자면 이주영, 나경원, 조경태, 유기준, 홍문종, 김성태 의원 등이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같은 거는 이제 나오게 되면 좀 유력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주영 의원과 홍문종, 김성태 의원의 대결 구도로 이제 현재로서는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홍문종은 친박이고 김성태 의원은 소위 이 비박인 김무성 원래 김무성 전 대표가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친홍이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비박 세력이 되는데 홍문종, 김성태의 대결 속에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이긴 하겠다마는 친박 성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중도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이주영 비박에서는 뭐를 경계하고 있느냐? 이주영 의원이 중도라고 내세우면서 홍문종 의원하고 연대를 할 경우에는 비박이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대를 차단하는 이런 전략을 비박이 펼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이주영 의원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주영 그 의원 관련해서 뜬금없이 홍준표 대표 과거 개명 관련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름이 홍판표였다고 오늘 기사 보고 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가 안 나왔으면 몰랐을 내용인데 어쨌든 본인 이름이 원래 홍판표였는데 관련돼서 이제 초임 검사 때 관련된 법원장님이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조언을 줘서 홍준표로 바꾸게 됐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주영 의원이 관련된 사석에서 홍준표 대표의 개명을 내가 권유했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이제 관련된 반박성으로 이게 홍준표 대표가 이게 꺼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왜 굳이 뭐 반박했을까 구구절절하게요. 그거 두고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그 어찌 보면 가끔 이제 이 오버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굉장히 전략이 치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주영 의원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홍준표 대표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주영 의원은 중립이 아니다. 네. 사실상 친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데다가 또 다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상당히 이미지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주영 의원이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이름 바뀌는 거는 내가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아, 네네. 예, 저는 직접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반박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윤영호 당시 법원장이 이걸 조언했다 그러는데 친구로서 또 이가 또 뭐 하나 좋은 일이라면 자기가 조언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듯이 네. 조언을 여러 사람이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논쟁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와 연관지어서 또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예. 홍준표 대표 전략이 뭔지 갈수록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